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어제 했던 거 한번 쭉 정리해보고 나서, 복습해보고 나서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합시다. 어제 237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성주의 교수 이론에서 여러 가지 모형들 살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인지적 도제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와 같이 교류를 하며, 초보자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기능을 익히는 그런 모형으로서, 특히 그 인지적 도제 이론의 그 도제학습의 절차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연, 코칭, 그 다음에, 스캐폴딩 및 페이딩 단계, 그 다음에 명료와 반성적 사고, 탐구 단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황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지식을 사용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가르쳐라라는 게 핵심 주장이라고 그랬죠. 인지적 융통성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구조화된 문제 혹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다양한 예를 제공하는 것이,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고요. 문제중심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 중요했었죠. 자기주도 학습, 협동 학습, 그 다음에 실제적 문제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특히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울 때는 알고 있는 것, 알아야 할 것, 알아내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정황교수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를 활용하는 어떤 수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앵커드 수업 같은 경우는 비활성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 우리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 맥락, 그리고 어떤 실제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이런 그 앵커드 교수를 위해서 특히 앵커는 비디오 자료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스퍼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보적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재의 어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모형으로서 예측하기, 명료하기, 질문 만들기, 요약하기 요 네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자원 기반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자가 직접 그 자원을 조작하면서 그리고 자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하는 건데, 의미가 있는 것이 빅식스 모델,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었다고 그랬죠. 과제 정의, 정보 탐색 전략, 소재 파악과 접근, 정보 활용, 통합 정리, 평가 이렇게 6단계로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제시한 것이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수업의 요소에서는 이제 수업 목표를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가, 행동적 수업 목표 진술 필요성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뭐 교사 입장보다도 이제 학생 입장에서 진술해야 된다든가,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해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관찰 가능한 이제 행위 동사로 두 사람 이상 보아도 동일한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목표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배웠고, 진술 방법과 관련해서 타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 목표에는 내용 플러스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 메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과 기준과 행동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특히 타일러하고 메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습과제 분석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과제 분석은 내가 가르쳐야 될 내용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해서 그 순서를 밝히기 위함이다. 가르치기 위한 순서를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습과제 분석의 유형으로는 위계 분석, 군집 분석, 통합 분석 세 가지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교사학습 방법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강의법과 문답법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좀 의미가 있는 게 토익법부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익법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장단점, 여러분들이 한 두 개 정도씩은 이제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토론 기법들 배웠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토론 기법으로 단상 토론, 세미나, 배심 토론, 대담 토론, 요 네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토론 기법으로는 공개토론, 소집단 원탁토론, 소집단 분과토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법들을 예전에 하나씩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관련된 기법들도 이제 기본 개념과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뒤에 문제 해결 학습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
위한 목적으로 그 학생이 그 당면하는 문제 해결해 가면서 여러 지시나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 학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적인 문제 해결에만 이제 그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해서 나온 게 킬패트릭의 구환법이었죠. 그래서 구환법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물질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 실천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환법의 특징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과거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또 포인트 있게 봐둬야 할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학습 요구 진단부터 목표 설정, 자원 파악, 전략 선택, 실행, 나중에 결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이끌어내는 그런 학습을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학습자의 자기관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 기타 뭐 선행 경험이 이제 있어야 된다든가 개인차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개인의 욕구 이런 것들을 학습의 기초로 삼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한 일종으로 자기조절 학습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조절 학습은 인지변인, 동기변인, 활동변인 그리고 각각 세 가지 변인의 또 하위 변인들이 있어요. 이런 변인들을 조절해 가면서 진행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의미합니다. 자, 프로그램 학습은 큰 의미가 없고 넘기셔서 개별화 학습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개별 학습의 모형들을 좀 배웠어요. 한 6가지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앞에는 3가지가 그나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개별화 교수체제 모형이라고 해서 PSI 모형 있습니다. PSI 모형의 특징은 다음 단원의 학습을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학습과 관련된 보조 관리자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별 처방 교수법이라고 하는 IPI 모형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3단원 매 단원 학습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되풀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적성 처치 상호작용 모형, ATI 모형이 이제 가장 요 중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그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학생의 적성에 따라 처치, 즉 교수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적성 처치 상호작용 모형이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모형의 주장대로 아이들의 적성에 맞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X자 그래프 이게 이상적인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고 바로 이제 그 281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래프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래프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의 적성이 이제 그 분야의 적성이 높은 애는 교수 방법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적성이 높은 애는 처치에 따라 상관없이 어떤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도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 다만 적성이 낮은 애일수록 처치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니까 적성이 낮은 애일수록 그 본인에게 맞는 어떤 그 교육 방법으로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모형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283페이지 보시면 협동학습 배웠습니다. 그래서 협동학습은 기존의 전통적 소집단 학습의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부익부 현상이라든가 무임승계 효과라든가 봉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그 집단 내에 이제 학생들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도 강조하면서 플러스 그 안에 개별적인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 협동학습이다라고 배웠어요. 협동학습에 관련된 모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직소 모형과 그 다음에 STAD 모형. 최소한 직소 1, 2와 STAD 모형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소 1 모형 같은 경우는 과제 의존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하나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집단에서 배워온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협동을 하고 나눠야만 그 과제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제 의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에 비해서 STAD 모형 같은 경우는 보상 의존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STAD 모형 같은 경우는 나만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다른 아이들, 우리 집단의 다른 아이들도 시험을 다 잘 봐줘서 차이 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도 플러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을 얻는 데 있어서 또 서로 의존하게 되는 이런 보상 의존성이 굉장히 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바로 직소2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직소2 모형은 이제 과제 의존성과 보상 의존성 두 가지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 뭐 나머지 협동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던 걸로 이야기를 해보면 뭐 TAI 모형, 팀보조 개별학습 모형 같은 경우가 협동학습 모형이면서도 그다음 개별학습 모형 요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고, 그다음에 코프코프 자율적 협동학습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죠. 팀 동료에 의한 평가, 교사에 의한 평가, 전체 학급에 대한 학급원에 의한 평가, 이런 식으로 3단계 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협동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2명으로 이루어진 그 협동 학습으로 주로 고난이도의 어떤 과제나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협동 시나리오다.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